다정한 서술자. 내 의식이 기억하는 첫 번째 사진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나의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쉽게도 흑백 사진이었기에 여러 세부 항목들이 거의 잿빛에 가까운 흐릿한 형태로 발해서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사진 속의 유일한 조명은 빗방울이 섞인 듯 부드러운, 아마도 봄날의 햇살 같았는데 창문을 통해 스며든 그 희미한 광채로 인해 방의 내부가 간신히 보였습니다. 엄마는 볼륨 조절용 초록색 버튼 옆에 주파수 감지를 위한 2개의 다이얼이 부착된 구형 라디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는 훗날 내 어린 시절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덕분에 나는 우주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흑단으로 제작된 다이얼을 돌리면 안테나의 섬세한 촉수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바르샤바나 런던, 룩셈부르크 또는 파리에서 송출되는 다양한 방송들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프라하와 뉴욕 사이 혹은 모스크바와 마드리드 사이 어디쯤에서 안테나의 촉수가 블랙홀에 빠지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소리가 흔들리거나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당시 나는 다른 태양계나 은하계가 이 라디오를 통해 내게 말을 걸고 있는 거라고, 괴상한 잡음들을 통해 뭔가 중대한 뉴스를 전파하고 있는데 다만 내가 그 정보를 해독할 수 없는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6살 어린 나이에 나는 엄마의 처녀적 사진을 들여다보며 확신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지금 라디오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리며 나를 찾고 있구나. 예민하고 정교한 레이더처럼 우주의 광활한 영역을 관통해 내가 과연 언제 어느 곳에서 이 세상으로 올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중이구나. 엄마의 머리 모양과 보트넥으로 옷깃을 깊이 판 드레스의 옷차림은 이 사진을 찍은 시기가 1960년대 초반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프레임 밖을 향해 망연히 시선을 던지고 있는 사진 속 여인은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 이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 뭔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당시 나는 어머니가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정이 아닌 정지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진 속 주인공은 왠지 슬퍼 보였고 마치 그 공간에 없는 사람처럼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슬픔의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같은 질문을 수없이 했고 그때마다 항상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그리워하느라 슬픈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날 그리워할 수 있어요?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렸지만 그리움이란 누군가를 잃었을 때 솟아나는 감정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그 사람이 거기 존재하게 되는 거란다. 엄마의 대답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폴란드 서부의 시골 마을에서 나누었던 짤막한 대화. 그러니까 젊은 엄마와 어린 딸이 주고받은 이 짧은 문장들은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아로새겨졌고 살아가는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세상의 평범한 물질적 속성이나 인과관계, 확률의 법칙을 초월한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 영혼의 달콤한 영역 가까이에 배치했습니다. 그때 나는 어린아이의 감성으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까지 내가 상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가 존재한다고. 그리고 내가 설령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 예스댐 네오백스나 라고 말하더라도 그 문장의 첫머리에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이상한 단어인 yes them, 즉 나는 있다 라는 단어가 놓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젊은 여인, 내 어머니는 그렇게 한때 사람들이 영혼이라 부르던 뭔가를 내 안에 심어주었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서술자를 내게 선물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흑백 사진 속의 그 여성,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그리워하던 내 어머니는 몇 년 후 내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중 하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쓴 동화에서 쓰레기 더미 위에 던져진 찻주전자는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가혹한 취급을 받았는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주전자는 손잡이가 부서져 버리자마자 곧바로 버림받았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완벽주의자가 아니었다면 찻주전자는 여전히 그들에게 유용했을 것입니다. 다른 망가진 물건들이 그의 이야기에 동참했고 그동안 사물로서 겪어온 자기 삶에 대한 서사시적인 이야기들을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였던 나는 이 동화를 들으며 두 뺨이 발갛게 달아오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물들에게도 나름의 고민이 있고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으며 심지어 인간과 흡사하게 일종의 사회생활을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 찬장한 접시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랍 속 스푼과 나이프, 포크는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 또한 우리 인간들과 영적인 유대감, 뿌리 깊은 유사성으로 연결된 신비롭고 지혜로우며 자의식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강이나 숲, 길도 내게는 살아있는 고유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간을 드러내는 지도의 표식이면서 우리의 소속감을 일깨우는 생물과도 같은 존재, 불가사의한 통합적이고 영적인 세상인 라움가이스트. 우리를 둘러싼 풍경도 살아있었고 해와 달과 모든 천체,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두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부터 이러한 사실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을까요? 내 인생에서 느닷없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미묘한 차이가 줄어들고 매사가 단순해진 순간이 과연 언제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속삭임이 잦아들었고 그 대신 도시의 시끌벅적한 소란과 컴퓨터의 윙윙거림, 머리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의 요란한 굉음, 정보의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지칠 줄 모르는 백색 소음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파편으로 인식하고 서로 멀리 떨어진 은하계처럼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으며 매사를 개별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확인해 줍니다. 의사는 자신의 세부 전공 분야에 맞춰 우리를 진료합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길가에 쌓인 눈을 치우는 일과 우리가 내는 세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점심은 거대한 목축장과는 무관하고 얼마 전 내가 구입한 새 블라우스는 아시아의 어딘가에 있는 허름한 공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서로 연관되지 않고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고유번호와 신분증, 카드, 그리고 조잡한 플라스틱 아이디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미처 가늠조차 못하는 전체의 극히 작은 부분만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축소시키려 합니다. 세상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이 사물과 사건의 집합체로서 점점 활기를 상실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외롭게 헤매면서 다른 누군가가 내린 결정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운명에 속박당한 채 역사,
또는 우연이라는 명목하에 거대한 세력의 장난감으로 전락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거나 아니면 피상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마치 좀비처럼 취급하며 조종하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세력의 단순한 추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좀비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세상, 찻주전자의 세상을 열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